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The Having. 이서윤, 홍주연 지음. 이서윤.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 세계 최대 출판 그룹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선출간한 그녀의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20여 개국에 판권이 수출되며 부와 행운의 법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가 로스쿨 학생이던 시절 대통령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세상에 알린 출판 에이전트 제인 디스털은 더 해빙의 전 세계 에이전트를 자처하며 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했다. 책을 먼저 읽은 미국과 유럽의 독자들은 매일 아침 이 책의 글귀를 읽는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덕분에 큰 행운이 찾아왔다. 등의 감사 메일을 보내며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이서윤은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 운명하게 입문했다. 할머니가 본 어린 손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다. 할머니의 지원과 이서윤의 신념으로 주역과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부자들의 귀한 비밀이었다.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부자들의 자문에 응했고 이후 연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해 필요한 공부를 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를 오가며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하며 내공의 깊이를 더했다.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은 대기업의 오너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다. 그들은 이서윤의 조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개명 전 이름은 이정일. 저술한 책으로는 오래된 비밀, 운 준비하는 미래,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등이 있다. 홍주연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사회부와 산업부 등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2008년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대외 협력 담당 이사로 근무했다. 기자로 일하던 시기 이서윤을 만났으며 10여 년 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 그녀로부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을 배우고 실천한 뒤 이 책을 함께 집필했다. 프롤로그.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사람들을 부와 행운의 길로 인도해주는 운명이다. 신문에서 읽은 그 한 구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비행기 날개 아래로 이름 모를 산맥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나는 행운의 여신이라 불리는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 그녀는 많은 이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름은 이서윤. 마음가짐의 대가, 통찰력의 여왕, 비저너리인 취프, 데너리스 타가리엔, 즉 왕자의 게임의 여주인공이다. 모두 그녀에게 붙은 별칭이었다.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양 여성인 서윤을 향해 서양인들은 구루라는 칭호를 붙여 부르곤 했다.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아 경애와 믿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서윤이 특별한 삶의 길을 걷게 된 건 7살 때부터였다.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 분석까지 마친 그녀는 부자들의 구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대에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여 통찰의 폭을 넓혀갔으며 미국,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다. 서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대기업의 창업주나 주요 기업의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속하는 부자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은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였다. 그들은 서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윤의 운명을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은 그녀의 할머니였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포목 사업을 하던 할머니는 사주와 관상을 보는 일에 능했다. 중국 상인들은 거래에 앞서 상대의 사주를 보는 관례가 있었고 그렇게 익힌 운명학으로 손주들의 운을 살펴보던 중 할머니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손녀 서윤이 매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내가 운을 다루는 공부를 시키겠다. 이 공부를 하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윤을 만나게 되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부와 행운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사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셨다.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닌 내가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부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나에게 한 동료가 그 사람이라면 방법을 알 거라고 말해주었다. 바로 부자들의 구루 이서윤. 그녀에 대해 알아갈수록 나는 불안한 마음만 커졌다. 정재계 인사들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는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과연 만날 수나 있을까? 수소문해에 어렵게 찾아낸 그녀의 행방을 쫓아 비행기에 올랐지만 그녀가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면 어쩌지?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잡념을 떨치기 위해 앞좌석에 달린 테이블을 내리고 노트를 펼쳐 그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써내려갔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직선적인 질문들을 적으며 노트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순간 본능적인 예감이 들었다. 그녀를 만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아. 아버지는 굴비를 좋아하셨다. 생신 때나 명절 때 가장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늘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 굴비라고. 어릴 적 친척집에서 먹어본 짭짤하고 입맛을 당기는 그 감칠맛이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맛이 또 생각나시는지 입맛을 쩝쩝 다시고는 굴비를 천장에 달아놓고 바라보기만 했던 자린고비 이야기를 덧붙이시곤 했다. 그렇게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자린고비 이야기는 여전히 절약의 미덕, 그 대명사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웃음의 소재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평생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셨기에 차마 토를 달 수 없었다. 굴비를 마음껏 사드셔도 될 돈이 생긴 이후에도 아버지는 스스로 한 번도 굴비를 사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1950년대는 온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기였다. 뾰족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아버지의 가족은 매일 배를 고르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징집을 피해 숨어있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밖에 나가 음식을 찾는 일은 아버지와 몇 살 더 많은 큰아버지의 몫이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린 형제는 개미처럼 바지런히 돌아다녔다. 밤이 되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나가 곡식 나달을 주워왔다. 낮에는 몸집보다 큰 가방을 둘러매고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쌀겨로 만든 희멀건 죽은 먹어도 허기가 졌다. 아이들이 파는 아이스크림은 팔리는 날보다 팔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짊어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날이면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부터 나왔다고 한다. 저녁을 굶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돈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어린 아버지에게 가난이란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잠재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세월이 흘러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시절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곤 했다. 다시 한번 그때처럼 가난해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고통스러운 배고픔의 기억 때문인지 아버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 퇴직 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마련한 뒤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라도 가진 것을 다 잃고 무일푼이 될 수 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축하라고 있는 것이지. 이 말을 기도문처럼 읊으며 늘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셨다. 세수하고 난 물은 양동이에 모았다가 변기물 내릴 때 썼다. 옷을 사입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싸구려 벽돌색 잠바 하나로 10년도 넘게 겨울을 났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사실 아버지가 그 옷을 가장 많이 입은 장소는 집이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그 낡아빠진 잠바로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이다. 절약이 몸에 배다 보니 돈이 드는 일은 일절 하지 않으셨다. 아침에는 맨손 체조 후 혼자 바둑을 두셨다. 점심은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했고 오후에는 강변을 산책하셨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재활용 수거함이나 이사간 집들을 기웃거려 버려진 옷이나 신발, 가전제품 등을 주워왔다. 그렇게 모인 잡동사니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웠고 고물상 같은 그 방은 아버지에게 보물상자가 되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던 아버지에게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서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것이다. 췌장암입니다. 벌써 많이 진행이 되었네요. 수술은 힘들겠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뒤엉키는 와중에 굴비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그러나 돈을 아끼느라 자주 드시지 못한 그 굴비 말이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진열된 상품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10마리에 30만 원. 나는 앞으로 이걸 몇 번이나 더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낸 마지막 굴비였다. 무서운 속도로 자란 암세포가 소화기관을 눌러버렸기 때문이다. 굴비를 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더 이상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되었다. 암이 발병한 것을 알고도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다.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그 오랜 믿음을 고수한 것이다.
여전히 쓰고 난 세수물은 양동이에 모았고 가장 싼 사진관을 찾아 영정사진을 찍었다. 무엇보다 고집을 부리신 건 암병동에 입원했을 때 6인실에 머무르겠다는 것이었다. 입원비가 하루 10,000원 정도인 그곳에서 아버지는 가족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했다. 자식 생각도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아버지에게는 다 쓸데없는 돈 낭비일 뿐이었다. 6인실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잠 못 이루고 근심한 것은 역시 돈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돈이 아닌 자식들의 돈이 걱정이었다.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까봐 두렵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저축할지 계획표를 세워와라. 5년, 10년 단위로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병상에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수입과 비용을 분석한 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는 계획표를 완성했다. 침상에 누운 아버지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다리와 발은 퉁퉁 붓기 시작했고 등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야위어갔다. 갈수록 말수도 줄어들었다. 병실을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앉아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무슨 생각을 그토록 골똘히 하셨는지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병원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황급히 달려간 나를 보고 아버지는 손부터 잡으셨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때 어떤 예감을 한 것도 같았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동안 너에게 절약하라고 했던 말을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 후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아버지 옆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담아서 말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 삶을 누리는 행복한 부자로 살게요. 그 방법을 꼭 찾을게요. 맹세해요. 초점 없이 천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리고는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냉동실 구석에서 굴비 5마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꽁꽁 얼어붙은 그 생선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다. 그토록 좋아하던 굴비를 10마리도 다 드시지 못하다니.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평생 참기만 하신 걸까?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신 걸까?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훔치며 나는 굳게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처럼 현재를 희생하며 살지 않겠어. 아버지 부탁대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부자로 살겠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1. 불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운명. 내 40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데다 40대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였다. 내가 살아온 삶은 누가 봐도 무난함 그 자체였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문사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지금은 미국계 회사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인생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인정도 받았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결혼해 아들도 하나 두었다. 솔직히 말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도 없었다. 내 생활은 항상 빠듯하기만 했다. 10,000원 한 장 편하게 쓰지 못했다. 신문이 배달되면 할인 쿠폰부터 우려냈고 저렴하게 장을 보기 위해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마트에 갔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을 비교하는 건 기본이었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육아용품, 학용품은 몇 시간이 걸려도 최저가를 찾아내곤 했다. 남들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비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쇼핑몰에 영수증을 보내고 전화기에 몇 시간을 매달려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아냈다. 아무리 아껴도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적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온 내 인생. 과연 그 내일이 오긴 오는 걸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고 싶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답은 분명했다. 아니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다양한 자료를 뒤졌고 기자 시절 알던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부로 오르는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자본 성장률이 이미 경제 성장률을 추월했어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도 상속 재산이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부자가 되는 건 자본가들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취재하면서 만난 젊은이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절하게 알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께선 늘 같은 말씀이세요. 아끼고 저축하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진 않다고요. 월급이 나오면 뭐 하나요? 집세에,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끝인데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못 쓸 거예요. 집을 사는 거요? 꿈도 못 꿀 일이죠. 갈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를 쌓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비밀은 뭘까요?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도 돌아오는 건 절망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알려주었다. 답을 아는 이가 있다고. 바로 부자들의 구루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 같았다. 10년 전에 나도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한 신문사에서 주말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주말에 가볍게 읽을 기사를 쓰는 것이 내 일이었다. 다른 기자들과 함께 와인 모임에 갔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부자들의 구루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이서윤.
대단한 부자들이 추종한다는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여성이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놀랍기만 했다. 부와 행운을 주는 운명으로 할머니에게 낙점된 뒤 사주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7살. 이후 동서양에 전해지는 고전을 스스로 깨우치며 수만 건에 달하는 사례를 직접 분석했다고 한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도 한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통찰력이라고 하면서. 엄청 재밌는 이야기네.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은데? 내가 깊은 관심을 보이자 동료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말을 이어갔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알아?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이를 만난 것처럼 말한다는 거야. 나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입이 마르고 목이 탔다. 누구는 현명한 스승 같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마녀 같았다고 해. 순수한 소녀 같았다는 사람도 있고. 오호, 그래? 그녀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구루에게 찾아간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행운을 만났고 기회를 잡았고 결정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다고. 본능적인 감이 왔다. 이건 좋은 기사거리다. 인터뷰를 핑계로 직접 그녀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너무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인터뷰 날이 되었다. 건물 로비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다란 유리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누구나 인생에서 바로 어제처럼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 당시의 공기와 분위기, 소리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처음 서윤을 만나던 때도 그랬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문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진 않았으나 그녀가 구루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느낌이 달랐던 것이다. 새벽 안개에 휩싸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잔뜩 긴장한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서윤이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다. 홍주연 기자님이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잠시 머뭇거린 뒤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지. 제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달콤한 음악처럼 들리는 목소리였다. 긴 팔다리에 하늘하늘한 몸매의 서유는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다. 우윳빛 동그란 얼굴과 반듯한 코, 미소 지을 때마다 반짝이는 아몬드 모양의 눈까지.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우아하고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서유는 20대 후반인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리게 보였다. 신비로운 광채를 띠고 있는 그 눈빛만 빼고. 그날의 인터뷰는 마치 마법처럼 흘러갔다. 대화에 흠뻑 빠진 나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구루가 보여주는 통찰력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서유는 카리스마 넘치게 대화를 이끌다가 지혜롭게 답을 주었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인터뷰가 끝날 때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았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내외 부자 수만 명의 사례를 종합해서 부와 마음가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답니다. 우와,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그 과업이 완성되면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지겠어요? 헤어지기 직전에 서윤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아직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홍 기자님은 지금 새장 속에 갇혀 있어요. 10년 안에 그 새장을 탈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뭐라고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이 음악처럼 생생하게 내 귀를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 구루를 찾아서. 구루의 근황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인터넷을 맹렬하게 검색하고 주변을 탐문했다. 나와 만난 이후 서유는 저술 및 강연 활동에 몰두한 것 같았다. 통찰력이 깊어질수록 명성도 높아졌고 자연히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난 듯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들 했으니까.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대기업의 인사가 있을 때면 그녀의 집 앞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그런 서윤이 최근 들어 자취를 감추었단다. 예전처럼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곤경을 겪은 것은 그녀에게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 자문 받는 데 실패한 대기업 임원들이 연말 인사에서 줄줄이 해고되었다는 말도 있었고 집 앞에서 진을 치던 정치인들도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해 낭패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만 무성했다.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소문은 그녀가 놀라운 결과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수십 년에 걸쳐 상담하고 연구한 성과가 드디어 집대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요양 중이라는 말도 유럽에서 은둔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일본에서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검색 결과 가장 최근에 실린 인터뷰에서 서유는 미소를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수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비밀을 분석해보니 답은 하나로 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 적혀 있진 않았다. 드디어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진 것일까? 마음이 급해졌다. 가능하면 빨리 그 답을 듣고 싶었다. 간신히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다. 먼저 10년 전의 만남을 언급하며 나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답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 구루뿐이라고도. 돌이켜보면 10년 전 딱 한 번 만난 이에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것도 같았다. 메일을 보내기 전 눈을 감고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제발 서윤에게 닿기를. 마우스를 클릭했고 메일은 어딘가로 날아갔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릴 때보다 더 떨리는 나날이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서윤이 내 메일을 봤을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생각할수록 머리만 복잡해졌다. 일주일쯤 지난 뒤 휴대전화에 새 메일 표시가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서윤이 보낸 답장이었다. 놀랍고도 기쁜 나머지 나는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워요. 물론 기억하고 있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연락이 올 걸 알았다는 듯 차분한 문장이었다. 서유는 아버지를 여인 것에 대해 따뜻한 위로를 건넨 뒤 자신이 지금 유럽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그 다음에 쓰인 문장은 몇 번 읽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지나갔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의 기적이랍니다.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는 말이었다. 그 문구를 읽자마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컴퓨터를 켜고 답장을 쓴 뒤 곧장 이탈리아행 티켓을 예약했다. 서울을 떠난 지 12시간 후 비행기는 밀라노 공항에 착륙했다. 서윤이 머무는 호텔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코모 호수 인근이었다. 공항에서 차를 빌린 뒤 나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 문득 10년 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인터뷰를 마친 서윤과 나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시 내게는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 있었다. 기자를 계속할지 아니면 유학을 떠나 공부를 더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무엇이 내게 더 도움이 될지 묻고 싶었으나 막상 질문하려니 망설여졌다. 유명한 부자들도 한참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다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핑계로 개인적인 고민을 묻는 건 실례가 아닐까?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던 중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마법의 가루가 내려앉은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를 무조건 긍정하는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녀는 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망설임을 끝내고 물었을 때 서윤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안수 정등이라는 우화였다. 달려드는 코끼리를 피해 도망가던 남자가 우물을 만났다. 등나무 줄기를 붙잡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자 바닥에는 구렁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머리 위를 올려다보니 설상가상으로 흰 쥐와 검은 쥐가 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중이었다. 그때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졌다.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니 달콤한 꿀이었다. 남자는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있고 정신없이 꿀만 받아먹었다. 나를 바라보며 서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꿀에 정신이 팔려 있다니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안 보이네요. 내 답을 귀 기울여 들은 서윤은 대답했다. 방도는 하나, 줄을 타고 올라가 코끼리와 싸우는 수밖에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한 것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승자 앞에는 장엄한 대지의 광경이 펼쳐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먹구름 거치듯 사라졌다. 희망이 태양처럼 솟아오르면서 도전할 용기도 생겨났다. 몇 달 후 나는 경영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서윤의 조언이었다. 그녀가 말한 그대로였다.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를 물리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졌고 놀랍게도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 얼마나 귀중한 조언이었던가. 그럴 때마다 나는 내면까지 꿰뚫어 본 이 마음가짐의 대가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추억에서 깨어나 보니 어느덧 코모 시내에 들어서고 있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푸른 하늘과 작은 성당, 붉은 지붕을 올린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시가지를 벗어나자 아름다운 호수가 시야 가득 펼쳐졌다. 호수 위로 반사되는 지중해 햇살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내 마음도 점점 부풀어 올랐다.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서유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차는 곧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대저택처럼 호화롭게 장식된 호텔이었다. 로비에서 바라보이는 호수 경치는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런 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까? 휘황찬란한 로비에 서 있는 나는 조금 위축이 되었다. 내가 입은 검정 재킷과 흰 셔츠는 어쩐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 애꿎은 노트북 가방만 부여잡고 서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호수처럼 잔잔하고 투명한 음성이 들려왔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재회.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돌아서자 호수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반짝이는 호수가 등 뒤에 있어서인지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누구인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10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공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서유는 어깨선이 드러나는 무릎 길이의 블랙 원피스 차림이었다. 흑갈색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물결치고 있었다. 키가 크진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주변을 압도하는 위험 있는 존재감이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놀랍게도 그 몇 초 동안 서윤이 계속 다르게 보였다. 꽃이 만개한 봄, 정열의 여름, 낙엽이 내리는 가을과 차가운 겨울. 이 모든 계절이 그녀의 눈 속에서 차례차례 지나갔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인사말을 전했다.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녀에게서는 자스민과 머스크를 합친 듯한 고혹적인 향기가 풍겨왔다. 20대 시절 서윤이 싱그러운 봄장미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한여름 태양 아래 만개한 장미 같았다. 강렬하면서도 편안했다.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다행이에요. 따뜻한 그 한마디 말에 하마터면 눈물이 나올 뻔했다. 순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유는 나를 자신이 머무는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전화기를 들고 커피를 주문하는 사이 나는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오크톤 가구 한가운데 붓으로 물감을 꼭 찍어 놓은 듯 짙은 보라색 소파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반짝였다. 서윤이 은둔했다는 장소가 혹시 여기일까? 정말 아름다워요. 그동안 이곳에 머무르셨던 건지요?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사흘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시군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애태우는 사람들이 많던데. 서유는 내 팔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도 만날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 순간 마법에 걸린 듯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지금의 삶에 대한 절망과 막막함, 임종 전 아버지와 나눈 약속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서윤을 만나자 신기하리만치 내 아픔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윤은 울고 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뒤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눈빛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슬픔이 고여있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죠. 눈물을 참지 않자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졌다. 나는 솔직한 심정을 이어 고백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살고 싶진 않아요. 저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주문한 커피가 도착한 것이다. 직원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입안을 맴돌고 있는 질문,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질문을 지금 해도 될까? 직원이 커피를 따르자 방 안 가득 커피향이 차올랐다. 시선을 옮기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여과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주는 대신 서윤이 고요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금빛과 핑크빛으로 어우러진 장미가 새겨진 찻잔이었다. 서윤은 커피잔을 감싸쥐고 차분하게 향기를 맡은 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컵에 그려진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